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출근길에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을 잠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안규백 의원 이렇게 미 트럼프 2기 방위비 인상 압박에 대해서는 국익 중심의 적극 대응을 하겠다. 그리고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고요. 본인 발언은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 후보자로 이 자리에 서 있다. 국민의 군대로 재건하는데 온 힘을 쏟겠다.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해야 된다. 시점은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 세계 어느 나라나 제1의 덕목은 안보라고 생각한다. 가장 시급한 국방 문제는 정신력과 자긍심 회복이다. 요거 이제 내란 때 막 이런 얘기 한 거고요. 그거습니다. 병영에서 신명 나는 군대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그다음에 그 12.3 불법 계엄으로 군이 어려움 겪는 게 현실이다. 군 사기 저하 문제 해결하는데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 그리고 군의 중견 간부 이탈과 충원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다. 중견 간부 이탈, 자긍심이 상실돼서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렇죠. 지금 군대는 제가 이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취약한 존재인가를 잘 드러내주는 상황입니다. 네네. 계엄군으로 출동했던 사람 중에 약 1,040명이 트라우마 치료를 받았고 그 중에 70명은 심각한 단계. 심각한 상황이다. 3명은 비상 조치를 해요. 비상 조치를 할 정도로. 그런데 여기서 그치질 않고 그 가족들의 트라우마가 또 심해가지고 용인 수원에 생활건강센터가 있어요. 정신 상담하는데 여기하고 연계해서 지금 군인가족 치료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아빠가 또는 우리 남편이 국회에서 계엄군으로 갔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아요. 그것 때문에 가족이 또 충격을 받는 경우도 있고. 여기까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야 군인이 뭐 국회 와서 그렇게 해서 반성하고 앞으로 잘하겠다면 되지 뭔 트라우마냐 그러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아 그래요? 그 상당히 심각한 거고 특전사 수방사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무력이 붕괴됐다는 뜻이에요. 그런 군대가 어떻게 싸웁니까? 싸울 수가 없죠 그러면. 그런데 우리가 군인 하면은 뭐 특별한 존재로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이라크 아프간 전쟁에서 미군 사망자가 7,800명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참전했다가 돌아와서 자살자가 2021년에 미국의 왓슨 연구소 통계로는 32,000명이고 32,000명. 그 뒤로도 계속 죽어나갔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한 36,000까지 간 것 같아요. 그러면 전쟁에서 한 명이 죽는 걸 보면 돌아와서 4명이 죽는다는 뜻이에요. 이제 그걸 못 견디고. 그런데 때문에. 자살자만 그렇지. 알코올 중독, 재정 파탄, 이혼까지 하면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거든요. 그 미국의 지금 제일 큰 사회 문제가 재향군인들 케어하는 건데 그 비용이 1조 달러입니다. 상상해 갑니까? 상상이. 종전 이후로 1조 달러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나약하고 취약해. 우리는 군대나 뭐 경찰 이 국가라는 것이 탈인격화된 법인체로서 무언가 개념과 정책으로 움직인다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막상 현장에 들어가면 지난 계엄의 그 여파는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치유가. 그렇죠.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상담 치료한다고 그럼 치유가 되냐? 안 되죠. 그건 또 다른 통제입니다. 그렇죠. 이제 부대에서 밖에 나가 떠들까 봐 치료해 준다는 명목 하에 통제하는 건데 그게 어떻게 치유가 됩니까? 진정한 치유는 내란의 중요 가담자들이 다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고 그러고 이제 다시 국민 속에서 군대로 거듭나야만 치유가 되는 거지. 아니 안에서 마음 편하게 가지세요. 이런 식으로 상담사가 와서 한다 그랬는데 그게 되겠냐 이거예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이러면서 이제 안규백 그 문민 장관 후보가 이제 문민의 시대를 국방에 관찰한다고 할 때는 이런 치유와 회복을 넘어가지고 과거와 단절하는 하나의 군의 자기 혁신 운동을 추동해 나갈 수 있는 뭔가 여기까지 이제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부임 이후에 보여줄 모습이 상당히 주목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어제 뉴스가 나온 건데 박정훈 대령 사건 관련해서
이명은 특검이 박정훈 대령 사건은 특검법 대상 항명죄 성립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항고나 항소를 뭐 포기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 이건 네. 어떻게 보세요? 이제서야 좀 뭔가 본궤도에 네, 가는 느낌입니다. 네. 근데 그 항명을 공소장을 변경해서 군 검찰은 끝까지 박정훈 대령을 처벌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게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는데 하고 있죠. 네네. 그 군 검찰이 수사 대상입니다. 현재 왜 그러냐? 왜 그렇습니까? 박정훈 대령 구속영장을 허위로 작성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속 사유로 써놓은 게 뭐냐면은 휴대폰 데이터를 삭제했다. 그런데 삭제한 적이 없거든. 없죠. 네. 그래서 박정훈 측에서 고발을 했다고. 아. 물론 그 당시에 이게 뭐 작년 8월 얘기입니다만은 벌써 재작년이네. 그럼. 예. 그 저기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지만 허위 사실로 구속을 하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박정훈 구속을 시키려고 국방부의 차관 법무관리관하고 대책회의를 그 김동혁 검찰단장이 했단 말이에요. 검찰단장이. 예. 이래놓고 허위 사실 구속영장에 기재하고, 그 다음에 해병대 검사들 파견해가지고 예. 급습을 한 거죠. 급습을. 그래가지고 사실상 김계환 사령관을 회유를 한 거예요. 당신이 박정훈 대령한테 사건 기록을 이첩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네. 그걸 박정훈 대령이 어긴 거 아니냐. 이러니까 김계환 사령관이 기가 막힌 거야. 조사를 받고 나서 수사단의 중령한테 전화해서 군 검찰은 박정훈이 내 명령을 어긴 것으로 몰고 가려고 할 것이다. 요게 이제 통화 녹취록에 나왔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놓고 김계환은 또 엉뚱하게 나중에 재판에 가서 자기 명령을 어겼다고 재판에 가서 진술을 맞아요. 해요. 이게 검찰의 농간이거든 이게. 그러니까 이 박 대령의 수사 방해 이첩에 대한 외압의 당사자예요. 군 검사가 검찰이에요. 검찰이. 그런데 거기가 항소심을 하고 있어요. 황당하네요. 그런데 이 특검은 외압에 대한 수사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이 재판을 그냥 유지한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취하해야 되는 되는 거죠. 거죠. 취하해야죠. 그리고 1심에서 또 다른 데도 아니고 군사법원에서 무죄가 무죄가 나온 겁니다. 근데 그걸 또 항소를 한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장관 명령을 어긴 것으로 변경을 했는데 장관이 무슨 저기 뭐 박대령한테 직접 명령을 내립니까? 그러니까요. 해병대 사령관이야 한 거지. 그리고 본인이 사인도 했잖아요. 회의하면서 앉아가지고 자기가 친필로 사인까지 다 해놓고 그걸 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세상이 뒤집힌 걸 이게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봐야겠죠. 더 황당한 건 임성근이 특검을 찾아왔어요. 어제 보셨죠? 임성근이 그 예고 됐던 거예요. 일사단장 전 해병대 일사단장이 특검을 찾아와 특검 만나겠다고 특검 사무실까지 면담한다 갔어요. 그랬죠. 네, 면담한다고. 그런데 이제 제지를 당해가지고 결국 만나지 못했는데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저 사람도 저 예전부터 계속 저기 블로그에다가 이명년 특검 취임하는 날부터 네, 계속. 시비를 걸고 그래가지고 머리 많이 길었네. 옛날 현역 때 민간인 같아요. 이제 민간인 딴 사람 같아요. 같은. 아니 머리가 저렇게 길었단 민간인이지 말이야? 참. 민간인 같은 게 아니라 민간인이죠. 젊어졌네. 민간인 임성근 씨. 네, 어이, 민간인 임성근 씨. 난 머리털 계속 빠지고 있는데. 김종대 의원은 머리가 빠지고 있어서 걱정이고 어. 임성근 씨는 머리가 길어지고 있어서 좋아 보이고 이러시고 해병대 물이 좋나 봐. 민간 물이 좋은 거 아니에요? 전역하고. 글쎄, 그렇죠. 네, 이제 네. 싸제. 근데 저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임성근 전 사단장, 임성근 씨는 왜 저러는 거예요? 뭐 보면은 지금 사건 이후로 지난 2년 동안 보여준 모습이라는 게 참 네. 가관입니다. 가관이에요. 뭐 방송국마다 기자들마다 들들볶아요. 그러면서 이제 근데 본인이 지휘권이 없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도. 근데 임성근 사단장이 아니었으면 네. 애시당초 벌어지지도 않았을 그렇죠. 일입니다. 네, 현장에 가서 네. 무릎까지 차오르게 물에 네. 들어가라. 바둑판식으로 쿡쿡 찔러가면서 해라. 왜 경례 똑바로 안 하냐. 복장 통일해라. 맞아요. 이게 보면은 수해 복구하고 별 관련도 없는 걸 갖다가
홍보성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 뭐 예. 이게. 이래가지고 어떻게든 내가 딱 보니까 네. 진급에 목매는 어떤 그 저 출세지향의 장군의 어떤 전형을 보여줬는데 네. 그래놓고 이제 수사를 갖다가 받게 된 걸 갖다가 네. 이첩을 방해한 거는 뭐 그건 자기가 안 했다고 한 손치더라도 왜 자기가 나서 가지고 지금 외압 수사에 대해 감나왈 앞에 이래라 나와라. 저래라. 황당한 얘기죠. 그러니까 황당한 얘기죠. 어. 그리고 예전에 수해 났을 때 오천에 그 해병대 이제 제가 해병대 근무했으니까 오천읍이거든요 거기가. 예. 수해 났을 때 장갑차 타고 갔잖아요. 그 일사단에서 예.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기 뭐냐면은 상륙 돌격 장갑차인데 그러니까요. 이게 뭐냐? 네. 윤석열 첫 해에 비가 많이 왔어요. 네 많이 왔어요. 홍수가 났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 신림동 반지하방에서 네. 노부부가 서울에 예전에. 예. 돌아가셨는데 네네. 그런데 대통령이 거기 찾아갔다 엉뚱한 말 삑삑하고 왜 그래가지고. 전날 아크로비스타에서 못 나왔거든. 그러다가 그것도 하루 늦게 간 거라고. 네. 그 물바다가 돼가지고 못 나왔다 이게요. 아이 그런데 이제 열 받을 거 아니야 본인도. 네. 그런데 이제 대통령실 위기관리센터에 안보실 2차장이 모시고 간 거예요. 가가지고 포항 전경을 그렇죠. 포항도 그때 딱 보여줬는데 네, 아파트에 물이 들어왔어요. 그때 지하철에. 그 해병대 상륙 돌격 장갑차가 그걸 왜 수해 났는데 왜 끌고 오냐고요 그거를. 그걸 포항 시내 했는데 이게 언론에 무지한히 기사가 많이 나요. 나왔어요. 네. 그런데 이듬해 또 비가 온 거예요. 네. 그게 2023년이에요. 네. 그런데 저기 뭐냐 경북 예천의 그 급류에 네네네 맞아요. 또 집어넣고 언론 플레이를 한 거지. 장갑차. 근데 결국 휩쓸려 가지고 위험하다고 나왔어요. 2분도 못 입고 나왔어. 나왔어요 그냥 못 타고. 참 내가 무슨 사단장이 아니 지금 저기 장갑차가 그 급류에 들어가 가지고 안 돼요 위험해. 하마터면 사고 날 뻔해. 사고 나죠. 이런 걸로 보고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단장인가 나는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랬는데 저기 뭐냐 이런 데다가 그 다음 날 장갑차를 철수시키고 사람을 집어넣은 거야. 그러니까. 거의 미친 거 아니야? 그렇죠. 이해가 안 돼요. 어. 수해 났을 때 그러니까 이미 뭐 상륙 돌격 그 장갑차는 배 안에서 이제 가까이 해안가에 와서 배 안에서 군인들 태우고 해안가로 들어올 때 쓰는 거잖아요. 예. 그러려고 있는 건데 이미 수해가 나면 수해에 있는 분들을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있는 분들을 딴 곳으로 모셔온다면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미 물이 차 있는 곳에 그걸 출동한 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 의미 없는 건데 언론사가 와 있잖아. 맞아요. 언론사에 사진 막 찍고 난리 났지. 예, 군인이 그랬는데 출동했다 이러면서. 그때 임성근이 그냥 그 저 와가지고 야 언론사 온다 뭐 네. 하면서 그래서 복장 통일 그렇게 얘기했죠. 이 빨간색 티. 공기왕립 예, 네, 이런 해병대. 이유가 그 언론을 의식한 거거든 그게. 그렇죠. 맞아요. 그러는데 밑에서 죽어나가고 이런 거 살피겠습니까? 관심이. 예. 아유. 그러면은 지금쯤이면은 네. 저렇게 뭐 특검을 찾아와서 방방 뜨고 뭐 하는 걸 보면은 참 내가 군대에서 가가지고 우리가 아들이 군대 가는데 군대 가서 저런 지휘관 만나면 네. 얼마나 이게 큰일 나죠, 진짜. 굴욕적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위험에 빠지고 위기가 벌어지고 전쟁이 나야 지휘관의 참모습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손자병법에 그 상하 동료자 승이라 그랬고 네. 그 상하가 그렇게 같은 어떤 의지와 네. 목표로 움직이되 그런데 서로 지켜주고 왜 그 저기 그 고사에 나오잖아요. 네. 그 어떤 장수가 한 병사가 지나가다 보니 염증이 있거든 무릎에. 네, 네. 그러니까 장군이 앉아가지고 입으로 그 뭐, 고름을 맞아요. 빨아주잖아. 네,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 병사가 저기 뭐냐 굉장히 그 감동을 받는데 받죠. 그 어머니가 그 소식을 들은 거야. 그래가지고 통곡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웃 사람이 이상하게 여겨가지고 아니 왜 통곡을 하십니까? 장군이 돌봐줬다는데 네, 네. 사실은 걔 아버지가 전쟁터에 나갔는데 그 장군이 우리 남편 아버지가 다쳤을 때 입으로 고름을 빨아줬다. 그러니까 감동해가지고 맨 앞에 나가 싸우다 죽었다. 그래서 결국 죽게. 그런데 아들이 군대를 갔는데 또 장군이 그런다. 네, 또 앞에 나가 그러니까 싸우다가. 우리 아들 이거 그렇게 될 거 아니냐. 혹시 아버지처럼. 이래 놓으니까
전쟁을 하려면은 그런 정도로 자기 병사를 자기가 지휘관이 지킨다는 어떤 게 있어야 나중에 이제 전쟁이 되고 뭐 이러지. 그러니까. 나중에 내 책임 아니다. 뭐 저기 나는 지휘권이 없다. 뭐 하면서 가서 윽박지른 얘기는 쏙 빼버리고 이러면은 야, 요게 위기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 위기 때는 네네. 안 봐도 뻔한 거지. 안 봐도 뻔한 거야. 예. 답답합니다. 어쨌든 저런 사람들은 빨리빨리 처벌하고 문제 있는 것에 대해서 있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북한 얘기를 좀 해봐야겠는데 이종석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 후에 첫 번째 국회 현안 보고를 하러 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오는 7월과 8월에 러시아에 추가 파병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고 러시아가 7월 8월경에 대공세를 감행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의 20%를 장악한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도 나오던데. 그건 이미 그렇게 됐죠. 예. 그러면 북한이 지원을 더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예. 이게 참 우리가 최근에 이란 이스라엘의 온통 그 시선을 뺏겨 그렇지 네. 더 심각한 건 우크라이나예요. 우크라이나요. 그러니까 6월 5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네네. 4, 5일 간격으로 러시아가 가진 모든 종류의 미사일과 드론을 총동원해 가지고 네. 우크라이나를 한 달 내내 폭격을 했는데 그 방식이 뭐냐 하면은 병원, 학교, 그다음에 행정기관, 주거지 네.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폭격을 해가지고 어떤 전쟁 이후에도 다시는 회복할 수 없도록 예. 어떤 그 일종의 말살 정책에 가까운 폭격을 했거든요. 네네. 이거는 저기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역대급 규모였어요. 규모 자체가. 예. 네. 근데 이 시기가 정확히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던 때와 일치합니다. 오. 그러니까 두 개의 전쟁이 같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올라가는 거죠. 아, 상승 효과가 있네요. 예, 나는 이 구조가 심각한 구조라는 거예요. 서로 거울처럼 네네. 마주보며 달리고 있다. 어. 그게 왜 그러냐? 예. 트럼프 때문이에요. 트럼프 때문이다.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버리고 이스라엘은 지킨다 그러니까 푸틴으로서는 이게 이제 기회 창문이 열린 거죠. 그래가지고 총동원한 듣지도 보지도 못한 폭격을 했거든. 네네. 그랬는데 저기 뭐냐고 북한군이 이미 10,000명 이상 파병이 돼 있다 그러지만은 지금 저 나오고 있는 얘기는 이제 핵무기만 사용 안 했을 뿐이지. 네. 나머지는 다 동원되는 이런 종류의 근데 사실은 이란보다 여기가 훨씬 심각해요. 근데 관심이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이란 쪽으로 집중이 되다 보니까 여론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웃기는 거죠. 이게 네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악화시키는 애가. 그리고 한 군데 전쟁이 다른 전쟁을 악화시키는데 그 원리도 똑같은 게 네. 새로운 살인의 기술이 등장한 겁니다. 그 드론과 인공지능이에요. 네. 그러면은 그게 우크라이나전에서 나오면은 바로 이스라엘이 채택하거든. 그러면서 이게 그 하나의 전쟁, 이 살인의 가성비 높은 기술이 전염병처럼 확산이 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는 그렇다 치더라고. 그 다음은 어딥니까? 북한은요?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죠. 지금 시리아 또 이상해져가고 이라크, 예멘 이상해져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값싼 드론에다가 그 소수의 병력으로 이제 그 전투가 가능해진 이게 이제 1인칭 시점 전투라 그러는 건데 저기 퍼스트 퍼슨 뷰 네. 드론 1인칭 시점 드론이라고 하는 건데 네. 이게 이번에 저기 이스라엘이 극소수의 특수부대를 이란에 넣어가지고 한 방식이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게 6월 13일 날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공습이 시작됐는데 그로부터 나흘 뒤에 6월 17일에 러시아 공습은 거의 가공할 규모와 수준이었거든요. 예. 나는 러시아가 이미 중동 정세를 읽고 있다고 봐요. 그러면서 트럼프의 통제력이 이제는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 우크라이나는 우리 맘대로 한다. 거기에다가 우크라이나로 가던 포탄 2만 발을 빼돌려서 중동으로 보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포탄만 빼돌렸겠습니까? 원래 우크라이나에 주기로 했던 무기도 안 준다는 뜻이야. 그걸 중동으로 빼돌렸다. 중동으로 빼돌렸다. 그러면은 이제 방어력이 없는 없네요. 우크라이나 이게 완전히 도관했던 쥐 아니냐. 그렇게 돼버렸네. 이 신호를 트럼프가 지속적으로 발신을 한 거예요.
그럼 러시아를 계속 도와주는 꼴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저는 예. 푸틴, 네타냐후, 트럼프 트럼프 3명. 요 3개 이게 정치적으로 친하거든. 요 세 명이. 네, 세 사람이. 요것이 2차 대전 때 독일, 이탈리아, 일본 그걸 엑시스 오브 네이션 해서 그러니까 엑세스 이블이라 그랬죠. 아니 부시는. 그거는 악의 축이고 악의 축이고 2차 대전 때는 주축국이라 그랬지. 주축국. 주축국이라 그랬다고. 엑세스 오브 네이션 예. 그랬죠. 그래서 이걸 3국을 주축국이라 그러는 침략국 연합이라. 침략국 연합. 예. 난 지금 트럼프, 네타냐후, 푸틴이 그래 보여. 세 사람이. 서로 간에 격려해줘. 네네. 서로 간에. 네. 이래가지고 남의 나라 국제법 어기고 영토 보전이랑 국제 정치의 대원칙을 깔아뭉개고 그래도 트럼프는 칭찬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처구니가 없네. 이게 주축국 연합 아닌 뭡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주축국 연대지. 이래가지고 해버리니까 네. 그럼 또 다음 차례는 어디냐? 이게 지금이 아직 세계가 전쟁의 문턱에 들어섰어요. 나는 이게 네. 한 전쟁이 다른 전쟁을 추동하는 방식. 그렇죠. 네. 이게 1차 대전, 2차 대전이 그런 방식으로 일어나는데 지금 보면은 네. 얼마 전에 인도 파키스탄도 재래식 충돌이 있었습니다만 네. 나 그거 무지한히 심각하게 봐요. 왜냐? 역사상 최초로 네. 핵보유국끼리 충돌한 거예요. 오, 위험하죠 그러면. 예. 그래서 다행히 빨리 끝났다고는 하는데 네. 지금 그 다음엔 어디입니까? 르완다, 콩고, 미얀마, 네. 필리핀 다 후보자예요. 다 요즘은 그쪽 내전은 네네. 뉴스 축에도 못 들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오만 군데 똥을 싸질러 가지고 그래서 흑해에서 지중해까지 죽음의 벨트가 완성되고 있다. 네. 죽음의 벨트가. 그러면 봐봐요. 아니 트럼프가 지가 집권하면 24시간 이내 전쟁 끝난다. 네. 가자 지구에 미국 휴양소를 져가지고 이제 거기를 새로운 휴양 도시로 만든다. 이란하고는 핵 협상을 타결해서 중동의 질서를 재편한다. 네.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있어요. 그걸 해서 이제 중동의 평화 협정을 만든다. 전부 개소리야. 되긴 뭐가 돼?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한 불장난이에요. 되긴 뭐가 돼? 되긴 뭐가 돼? 아무것도 안 그래서 돼. 네. 이 아까 말씀드린 세 명의 조합은 네네. 최악의 조합입니다. 최악의 조합이다. 최악의 조합이 이게 전쟁의 문턱을 새로운 인공지능과 드론의 어떤 살인의 기술로 네. 가성비 높은 살인의 기술로 전쟁의 문턱을 낮추고 그런 다음에 이제 남의 나라 침략하고 히히덕거리는 그런데 전부 국내 정치에서 권위주의로 회귀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세 나라가 사실 러시아도 옛날에 언론의 자유가 어느 정도는 있었고 야당도 있었어요. 네. 근데 전쟁 중에 싹 없어져요. 네타냐후는 또 정치적으로 어려울 것 같으면은 꼭 전쟁을 벌여요. 그렇죠. 전쟁을 일으키죠. 그다음에 트럼프도 지금 네. 여러 가지로 국내적으로 어려우니까. 난 트럼프가 내년쯤엔 탄핵된다고 봐요. 그렇게 보시면. 저렇게 나가다가는 이제 미국 사회가 못 견디거든. 그러면은 이런 걸 가지고 국내에서의 민주주의의 퇴행이 또 정치적 위기가 바깥으로 호전성으로 표출되는 구조. 네네. 윤석열이가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니까 드론 보내고 네. 해안포 쏴서 북한하고 한판을. 외환을 유치하려고. 그러니까 인기 없는 권위주의 지도자가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릴 때 전쟁을 벌여거나 긴장을 고조시켜서 이렇게 정치적 위기를 탈출하는 요 행태가 세 명이 똑같아요.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게. 윤석열도 거기 비슷하고. 그런데 윤석열이가 지금 탄핵 안 당하고 대통령 하고 있었다면 끔찍하죠. 어땠겠냐 이거지. 비슷해졌을 거다 이거예요. 그랬을 거다. 그래서 정치인 자기 개인의 스트레스와 네. 이 불안함을 해소하고 네. 정치적인 안전판을 도모하기 위해서 전쟁을 끌어들이는 네. 이런 나쁜 정치의 연합이 이게 주축국 연합이 이런 게 돼버려 가지고 난 이게 드디어 나타났고 그래서 이제 세계는 전쟁의 문턱으로 들어섰다.
그 왜 그러냐? 과거에는 세계에도 여론의 정치라는 게 있었어요. 아무리 뭐 냉혹한 국제 질서라 그러더라도 네. 보통 전쟁이라 그러면 국제 사회의 지지를 받고 네. 또 어느 정도 명분이 있을 때 국제 사회가 용인이 될 때 하는 게 전쟁이라고 우리는 알았는데 지금은 그런 협력의 정치가 사라졌기 때문에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이러면서 뭔 저기 저 마음만 먹으면은 힘을 앞세워서 대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더불어서 그걸 통해 국내 정치 네. 자기의 어떤 입지를 다지는 이런 세계로 간 겁니다. 네. 이제 바야흐로 그런 시대가 온 그런 거예요. 시대가 됐다. 네. 그래서 지금 참 이게 큰일이에요. 지금 러시아 이거 보통 사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같은 선상에서 얘기한 박선훈 의원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이란의 전쟁이 12일 만에 휴전에 합의를 했지만 교전이 언제든 재개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김종대 의원도 그렇게 동의하세요? 어떠세요? 아니 전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이건 휴전이 협정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게 휴전이 될 수가 없는 게 이게 트럼프가 아주 휴전을 더럽게 했다고. 휴전도 더러운 게 있고 더러운 깨끗한 게 있고 이런 게 있고. 아니 휴전이라 그러면 예. 교전 당사국이 예. 매달 며칠 동시에. 몇 시를 기해서 동시에 끝내야죠. 우리가 총을 내려놓는다. 그렇죠. 그렇게 이건데 이거는 교전 당사국은 가만히 있는데 트럼프가 나타나가지고 나서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24일 날 예. 12시부로 먼저 이란이 휴전을 이게 하고 말이 돼요? 12시간 후에 이스라엘이 휴전한다. 그 사이 그러면 이스라엘이 계속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12시간은 뭐야?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러면은 권투 시합을 하는데 네네. 휴식을 알리는 공이 울리면은 각자 제자리로 돌아가는 돌아가야 거지. 되는데 한 명은 제자리로 돌아갔는데 가고 한 놈은 12분 계속 후에 공격하고. 한 놈이면 그때 가서 제자리로 돌아. 이게 권투 시합이 되냐고 안 되죠. 이게. 얼마나 불공정해요. 그런데 왜 그럼 이런 이상한 걸 했느냐? 저는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는 그 이미지를 만들어주기 위한 빌드업 과정이었다고 보는 거예요. 봐라, 이란이 먼저 휴전 선언한 건 항복 선언한 거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걸 받아준 거다. 이러면 됐지. 네타냐후, 어이, 이러면 너 국내 가서 얘기하기가 어때? 참 어처구니가 없네. 이렇게 예. 꼼수를 쓴 거예요. 네네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마저도 성에 안 차는 거죠. 그래요? 왜냐? 네. 난 전쟁 계속 하고 싶은데. 네, 우리 네타냐후 원래 때. 목적이 예. 작년에 그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그다음에 저 웨스트뱅크의 이슬람 지하들을 우리가 왜 그렇게 가서 때려 부쉈는지 알아? 결국은 본진 이란을 때려 부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네. 오늘 이날만 기다렸어. 예. 나는 저 이슬람 정권을 참수시키는 게 내 목표야. 국민들한테도 그렇게 약속했어. 네. 그런데 뭔 휴전을 해? 이러면서 까칠까칠하게 나오니까 서둘러 이란을 얼른 휴전을 시키고 다시 전화를 해서 네. 했는데 그 사이에 또 말썽이 난 거거든. 그러면은 이걸 휴전이라 그러는 사람은 없거든.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이 저기 뭐냐 어떤 평화에 애시당초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와중에 어떻게 내가 끼어들어 가지고 한 건 하느냐. 말하자면은 자기 정치의 득실에 관심이 있었던 거지. 뭐 사람이 죽고 도시가 파괴되고 이게 뭔 관심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란 공격한 걸 보면은 네. 완전히 그 사회의 신경과 동맥을 끊어버리는 이 혼란과 공포 조성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여기서 멈추라고? 그다음에 저기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전쟁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어주마. 여기에 있는 일종의 말살 정책입니다. 이게. 그런 면에서 이게 왜 심각한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3년 넘는 기간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일종의 교착 상태였고 그렇죠. 네. 또 그 속에서 이제 이 전쟁에 대한 종전이 모색되던 시기에 그렇죠. 그걸 갖다가 아주 불성실하고 무책임하게 관리하는 바람에 트럼프가 예, 지금 저기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상황으로 악화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뭐 저 앞으로 저
미국이 이런 지도력을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강대국 간의 협력이 안 된다 그러면은 앞으로 후보지들에서 다 터진다니까 이제 이게 세계 대전 아니고 뭡니까? 그렇죠. 그렇게 돼버리면 네. 맞아요. 참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문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아까 안규백 장관 후보자가 했던 얘기 중견 간부가 자꾸 이제 군을 이탈하는 문제, 이 문제는 문제가 좀 심각하죠 아직도. 대우나 아니면 뭐 이런 부분에 그 있어서. 처우를 윤석열이 3년 내내 처우 개선을 약속하고 3년 내내 안 해줬거든. 이제 그 문제도 있고 이번 계엄 영향도 컸죠. 아 그래요. 아까 트라우마 치료받고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사실은 그 사람들도 피해자예요. 어찌 보면은 그런 트라우마가 있다는 것 자체가 뭔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는 데 대한 그 심리적 자책이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기도 피해자다. 그런데 내란 중요 종사자들은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 그다음에 뭐 선관이다 국회다 간 거는 위치 확인하고 질서 확인 잡으라고 간 건데 네. 의원 끄집어내라고 보낸 게 아닌데 그렇게 오해했나 보다. 군인들이 오해를 했다. 그럼 봐요. 네. 트라우마가 생길 생길 수밖에 수밖에 없지. 명령 받은 대로 한 건데 자기들은. 어. 이거 뭐 하는 짓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네. 아무도 지휘관이 사과를 안 하고 이래고 이제 잡혀간 상태에서 어중간하게 이렇게 가요. 그래서 안규백 장관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과제가 있는 건데 이걸 군의 자체 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정상화하려면은 보통 그 노력 갖고 안 되는데 근데 안규백 장관이 사람이 좀 물러 터지거든 원래는 사람이 너무 좋아. 너무 좋다. 근데 개혁은 좀 승질이 더러워야 잘하거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네. 우산을 넓게 펴서 우산을 넓게 펴서 국방을 전체적으로 통합하는 역할은 잘 하실 건데 그런데 이제 문제를 그냥 정확하고 네. 결단력 있게 해 나가려면 좀 센 팀이 가야 된다. 그 보니까 육사 출신이 차관을 맡았더라고요. 네네. 그런 건 차관한테 좀 맡겨가지고 좀 과단성 있게 하는 거는 또 역할 분담을 해라. 이렇게 해서 우선순위를 잡아 나가고 네. 뭐 이런 어떤 그 좀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이제 통일부 장관 후보자 안규백 지금 국방장 후보자가 인사 나누고 있는 장면을 쭉 보고 계십니다. 네. 잘 하겠죠 그래도 물러 터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잘 하겠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기 정신 바싹 차리게.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누가 네. 찬바가지에 그 냉수를 담아 가지고 얼굴에 뿌려요? 뿌릴 준비를 하고 있어. 장관님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려서 한번 싹 뿌리고. 아니면 냉수 맞고 속 차리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딱 자세가 꼿꼿한 차관이 있고 네네. 해야 된다 그렇게. 내가 이거 대충 했다가 큰일 나게 생각했구나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네. 짱짱한 팀을 가져가 하나 해가지고 밀어붙여야죠. 그렇게 해서 좀 초기에 제대로 해놔야죠. 네. 김종대 전 의원이 차관으로 가시면 어떨까요? 아니 뭐 벌써 임명됐어요. 그렇군요. 갔어요. 그럼 뭐 위원회 이런 거요. 개혁위원회 뭐 이런 거, 국방개혁위원회. 뭐 국방개혁위원회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글쎄, 그거는 한번 생각해 보려지. 그거는 인사 검증 안 받는 자리예요. 안 받는 자리입니다. 안규백 장관이 잘 들으시고 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북한에 어제 사진 하나 공개가 됐는데. 김정은이죠. 김정은 일가 이렇게 뭐 어디 행사 뭐죠? 새로운 무슨 관광 단지 만들었다고 행사하는데 눈에 띄는 게 김주예요. 김주예. 많이 컸더라고. 그러니까 많이 컸을 뿐만 아니라 난 리설주하고 헷갈리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이설주가 뒤에 따라가요. 그래 오랜만에 나타났어. 근데 오랜만에 나타났는데 왜 뒤에 따라가냐는 거예요. 김주혜가 나 앞에 있잖아요. 지금 무슨 의미입니까, 어머니? 이제 그 자리를 뺏긴 것 같은데. 이제 후계자로 그럼 김주혜를 완전히 결정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그게 후계자는 그게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워낙 딸바보라서 그래서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후계자 원래 6살짜리 애 때부터 데리고 다녔잖아요. 근데 6살짜리를 어떻게 후계자라 그럽니까? 그런데 지금 좀 컸다고 그러는데 아니 뭐 후계자라고는 저는 생각 안 하는데
아 진짜 딸바보도 저런 딸바보는 처음 봤어요. 그러다 리설주가 오랜만에 이제 나왔는데 예. 보통은 이제 그러니까 딸하고 부인이 있으면 부인이 같이 가고 딸이 뒤에 따라와야 되는데 보면 이설주가 뒤에 따라오고 김주혜가 이제 습관이 앞에 가요. 돼버린 거죠. 습관이. 습관이 돼서 예, 이제 그렇게 돼버렸죠. 근데 뭐 하여간 가족 장치를 계속 저렇게 하시는데 네네. 이번에는 이제 휴양소라 가지고 네. 저기 리설주까지 나온 게 아닌가. 주로 뭐 ICBM 발사할 때 딸 데리고 맞아요. 그 거기도 갔어요. 잠수 아니 그 배 진수할 때도 그때도 같이 가고 늘 데리고 다닌다니까요 김주혜를. 근데 이상해요. 그거 미성년자 관람 불가 아닌가? 그렇지 원래는 그렇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핵무기를 그걸 그러니까요. 뭐 하고 일하는 거고 네. 원래 딸한테는 평화를 가르쳐야지 근데 안 그래요. 미사일을 먼저 미사일을 가르쳐요. 가르쳐야 돼. 배를 잠수함 보여주고 막 미사일 발사하는 거 보여주고 막 호전적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저도 딸이 있지만 안 돼요. 어렸을 때부터 그 프로레슬링 경기나 아니, 끌고 그런 거 가서 하면 안 돼. 권투 선수 피 철철 흘리는 거 보여주고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집에 창칼을 일본도 하나 회칼 갖다 놓고 우리 딸한테 그런 거나 구경시킨다 그러면은 안 되죠. 그건. 저기 아동 학대죄로 아동 학대요. 솔직히 글쎄, 얘기하면 그런데, 김정은이 하는 행동은 근데 많이 컸더라고. 많이 컸다. 사진이 아직 준비가 안 됐나 보죠. 그거 보면 특이하게 그 아무튼 이설주가 뒤에 따라가고 김주혜가 옆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북한은 그런 게 심하잖아요. 누가 가까이 있냐 이런 거 그렇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주혜가 후계자로 자리를 굳혀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런 들어서.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그 국민의힘 분들 이제 김종대 전 의원도 예전에 이제 뭐 국회에 계실 때 시정연설 오고 이러면 이제 대통령 오면 이제 인사도 하고 이러잖아요. 어제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그 인사하는 거 어떻게 보셨어요? 그게 이제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이 선례를 만든 거거든요. 네네. 그때 저렇게 하셨다. 아 그러셨어요? 그때 오. 야당 의석 가가지고. 예 나오실 때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 야당 의원들이 되게 당황해했죠. 근데 이번에는 그 선례가 있어서 그런지 네. 별반 그런 거 없이 이제 이제는 맥 놓고 당한 거죠. 네, 요 오조정명입니다. 지금 나가면서 진종호, 한지아 이렇게 인사하는 장면. 예, 그래도 일어서 주네. 네, 일어서죠. 근데 피켓 떴고. 일어서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신동욱이라고. 신동욱 아시죠? 아, 예, 네. 예, 예. 그 사람 안 일어서고 앉아 있다가 이런 싸가지. 진짜. 저 장면이 저 그러니까 일어서요. 지금 앉아 있다가 일어서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일부러 손을 내밀어서 악수하려고 하니까 그때서 일어서죠. 임종득이 또 한마디 합니다. 여기 임종득입니다. 김민석 후보자 하지 말라고 얘기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참 임종득도 수사 대상 아닙니까? 그 저기는, 최혜병 사건 관련해서. 여러 건 걸려 있습니다. 예. 최혜병 관련해 통화 기록이 나온 사람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항상 그 윤석열에 대한 어떤 그 일종의 내시 역할을 국회 와서 했거든요. 하는 말마다 그냥 특히 대통령 골프에 대해서는 다 그거는 외교적 포석이라 그러면서 대통령이 뭔 생각이 있어서 치신 했겠지, 것이다. 뭐 이런 거죠. 이러면서 이제 국방위에서 발언하셨던 네네. 이제 전형적인 황관 정치의 그 어떤 딱 맞는 캐릭터라고 할 수가 네네. 있죠. 그런데 뭐 누구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참. 그래서 하여간 그렇고 네. 요즘 불안할 거예요. 네네. 좀 불안하실 거고. 그리고 김민석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 주진우 의원의 이제 그 병역 문제가 논란이 됐는데 예. 원래 그게 이제 뭐 본인도 그것도 뭐 공개가 됐으니까 간염이 원래는 이제 그 면제 대상이 되는 겁니까? 그게. 그런데 그 당시에 간염이 그게 면제냐가 확실치가 않아요. 일부에선 사유가 안 된다 그러는데. 네네. 근데 옛날에 제가 중고등학교 때 기억을 하면은 우리나라에 급성 간염 환자가 많았습니다. 많았습니까? 그런데 저기 대부분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 그때부터가 간염 예방 주사가 많이 맞아요. 보급된 있었던 때예요. 것 같아요. 예, 예. 그런데 아마 주진우 의원이 76년생인가 그래요. 70년대생인데. 그러면 그때는 간염이 거의 없어진 때입니다. 간염 예방 주사가 거의 많이 일반화 보급이 돼서. 됐을 때거든요. 예. 그렇군요. 근데 웬 급성 간염? 그래가지고 이게 병역 면제 사유가 되네 안 되네 따지는 이유가 네. 그 당시에 많이 퇴치가 됐기 때문에 특히 저
청년들 사이에서는. 네네.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로 병역 면제가 드물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 논란이 좀 있군요. 예. 하여간 군대 갈 때만 아파. 우리나라 그 엘리트들 보면은 저 사람이 왜 군대 안 갔지? 그래서 근시로 안 갔대. 그런데 안경 안 썼잖아. 그러니까 아 면제 받은 뒤에 라식 수술했습니다. 뭐 이래. 그다음에 또 네. 희한한 게 있더라고. 하악 관절로 안 간 사람들 그건 많거든요. 뭡니까 화학 관절은? 턱뼈입니다. 턱뼈. 근데 갈비 잘 떴거든. 이렇게 같이 식사해 보면 갈비탕 잘 먹고. 그런데 그리고 제일 흔한 게 이제 수핵 탈출증이라고 예. 디스크입니다. 아 디스크. 아 그런데 골프 칠 때 허리 돌아가는 거 보면은 그래서 언제 아프셨어? 그러니까 아 군대 갔기 전에. 근데 왜 군대만 면제되면은 그게 또 괜찮아지는지. 괜찮아지는지 난 그 네네. 희한한 특이합니다. 그 시기만 딱 이렇게. 그 시기만 그래요. 예, 예, 예. 그리고 뭐 국회의원 뭐 검사 잘만 하던데. 그래서 아무튼 그 문제 때문에 이제 그다음에 논란이- 옛날에 예, 예. 황교안 씨 예, 황교안 씨. 만성 단마진 그 그것도 피부병이거든요. 피부염증. 근데 그거 병 다 있어요. 없는 사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거 땀 흘리면 낫거든. 그런데 황교안 그 대표 봐봐. 예. 그분 지금 나이도 꽤 연로하신데도 예, 얼굴이 피부가 너무 백옥같이. 좋아요. 예, 피부가 나 좋아. 그 피부는 정말 부러워. 피부로 근데 따지면 피부병으로. 황교안보다 제가 더 고생한 얼굴 아닙니까? 맞아요. 그건 맞아. 비교하면 예. 얼굴이 고생할 얼굴이야. 나는 맛이 같거든. 저는요. 근데 저는 그런 네네. 거 없거든. 군대 갔다 오셨잖아요, 나.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상하더라고. 예. 이상해요.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예. 아 김봉신 대표 왔습니까? 아 조금 더 해야 된대요. 다음 분이 안 왔대. 좀 더 해야 아니 돼. 왜안 우리야? 벌모로 잡혀 있습니다. 다음 분이 올 희한하네. 때까지 해야 돼요. 끝날 때까지. 예, 요 학교한 오 저봐, 얼굴 좋지 저봐, 않습니까? 피부 봐봐. 피부가 진짜 어. 아, 정말 피부가 좋아요. 저런 피부가 어디 있어? 저 나이에? 근데 피부가 뭐 어땠다고 안 가? 그러니까 군대를 안 간 게 피부. 아 참나. 윤석열도 안 갔잖아요. 윤석열은 이제 부동시인데, 네. 자 이 부동시는요, 저기 당고 500이라는 거 아니야? 그런데 네. 한쪽 눈으로 보는 게 더 정확한 거지. 양쪽으로 하면 삼각함수인데 한쪽 눈으로 네. 이렇게 큐대를 조정하면은 더 정확. 그래서 당고 500은 되는데 군대는 안 가는 거요. 이게. 그래갖고 그 밑에 네. 안보실차장 김태효는 근시잖아요. 근시에요 또. 예. 다들 근데 안경 안 썼잖아. 잘 안경 봐. 안 썼어요? 예. 그것도 안 갔어요? 김태훈도? 안 갔어요. 뭘 다들 군대를 안 가? 오. 나는 군대 7년이나 하고 왔는데 이게 뭐하는? 그러니까. 예. 아 이제 장교로 잘 예, 다녀오신 거 장교로 아닙니까? 갔다 왔죠. 예, 그래서 네네. 좌우부동실에서 세상을 반쪽만 보시는 그 외눈박이 저 사고 체계가 있고 예. 대신 한쪽으로 보기 때문에 일관되게 봅니다. 일관되게 봅니까? 한 번 미치면 일관되게 미칩니다. 예. 그래가지고 절대 예. 생각이 안 바뀝니다. 생각이 안 바뀐다. 예. 참 특이한 분이네요. 특이한 여러 가지 분이죠. 이제 우리 김종대 전원과 얘기 나눠 보니까 군대 안 가신 분들의 여러 가지 사례들을 쭉 이렇게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아, 많죠. 뭐 예. 지금도 읊으려면 막 많습니까? 많아요. 예. 하도 여러 가지로 빠져가지고. 네네네. 아 너무 기상천외한 게 많죠. 예. 예. 자 이제 김봉신 부대표가 왔기 때문에 네. 김종대를 보내드리고 하겠습니다. 부동시와 함께 예. 일관된 잘못된 행동하고 윤석열의 부동시와 함께 네. 오늘 김종대 의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